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국제금융이론의 기초, 저희 이제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고 있어요. 저희가 언제 개강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1주, 2주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벌써 이제 4주차 수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저희가 또 추석이 있죠.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면 또 금방 10월 되고 중간고사 되고 이러면서 한 해의 끝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관련돼서는 글쎄요. 일단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뭐 특별하게 제가 노티스를 받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대면 강의 재개라든지 이런 방침이 아직은 학교가 얘기가 없는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다소 당황스러운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또 저희는 저희가 주어진 일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차곡차곡 우리 학생들은 자기 실력을 쌓으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쉬움이 남지만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사회에 나가시게 되고 점점 어른이 되면은요, 아쉬운 일은 뭐 점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훈련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화와 이자율,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관계를 좀 따져볼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양국 간의 이자율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의 차이가 있고, 이랬을 때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 있었던 거 이렇게 한 학기 전체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국제경제학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론적으로 좀 폭넓게 리뷰하는 시간을 처음에 가졌었죠. 그래서 국제금융론을 공부하면서 국제금융론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경제학의 범주에 들어오게 되고 국제경제학이라는 것을 나눠보게 되면은 무역에 대한 이야기와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난 봄학기에 저희가 이제 국제무역이론의 기초 수업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다양한 무역 이론들을 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저희가 들어와서 국제금융이론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론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국제경제학의 주요 토픽들, 그래서 무역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 이득을 볼 것이고, 뭐 어떠한 형태의 무역이 일어날 것이며, 그런 무역의 결과에 의해서, 국가 내 어떤 특정 부분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호주의가 발호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국제 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지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대외 교육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이제 남겨지는 일종의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학기에 아주 다양한 각도로서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공조. 우리가 이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국제적으로 국가들 간에, 정부들 간에 이제 코디네이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커버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P, GNP 개념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국경과 국적의 개념이 이제 경제에 들어와가지고 GDP로 이제 표시될 때도 있고 GNP로 표시될 때도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이라 그래서 GDP를 계산하는 이제 일종의 그 하나의 관계를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민간 부문의 소비, 그다음에 기업 부문에서의 이제 투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정부의 지출, 그다음에 이제 순수출 이런 것들이 모여서 GDP를 이룬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말하자면 국가의 어떤 대외 부문, 이제 국제 부문에 있어서의 카운팅을 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국제 수지 계정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환율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공부의 이제 첫 번째로서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브로드하게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희가 환율의 이자율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양국 간의 이자율이 주어져 있고 환율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자율을 반영하여서
말하자면은 그 일정 레벨로서 수렴을 해야지만이 일종의 차익거래가 없는 그런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이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학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좀 학습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은행에서 3% 이자율을 줄 때와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예를 들어 2%를 준다고 할 때에 원화로 예금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것을 달러로 환전해 가지고서 미국의 이자를 받는 게 나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걸 봤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환율 현 시점의 환율 1200원을 가지고서 이제 환전을 하게 되면은 100만 원이 833.33불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화이자 3% 받으면 103만 원이고 달러이자 받으면 2% 받아서 850불이 되게 생겼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1년 후에 환율을 1,300원이다 한다 그러면은 850불을 그때 가가지고 1,300원 환율을 환전해서 들고 들어오게 되면 110만 원이 넘게 나오니까는 국내에 이자를 두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러니까 외화예금 2%를 받는다고 해서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갖다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환율이라고 하는 것, 이자라고 하는 것, 금융에서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불확실성과 함께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의 양국의 이자율, 말하자면 원화의 이자와 달러 이자를 놓고 그 다음에 현 시점에 원달러 환율이 있다고 했었을 때에 결국은 이제 미래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1불에 1,3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잡혀버리게 되면 일종의 차익 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다 달러로 예금하려고 그러지 원화로 예금하려고 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인드라 그럴까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균형 환율이라고 하는 걸 갖다 저희가 뽑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러한 상황에서 성립하는 이자율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말하자면 일종의 평형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들 간의 이자율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환율 그 다음에 이제 선물 환율이라 해가지고 미래의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네 개 중에 어느 하나가 틀어지게 되면 차익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세 개를 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추정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험 회피 이자 평형 조건이었죠. 그래서 영어로는 covered interest rate parity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저희가 말하자면은 뭐 달러 예금의 수익률 혹은 뭐 원화 예금의 수익률 혹은 뭐 현재의 환율을 안다 그러면은 미래의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맞아져야지만이 된다. 혹은 반대로 우리가 달러 이자율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의 뭐 원화 이자율을 알고 그 다음에 현재의 환율을 알고 미래의 환율을 안다 그러면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사실은 적정한 미래 그 원화, 미국의 달러 기준의 어떤 이자율을 갖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이자율 평형 조건이 이야기하는 바였죠. 그래서 이제 차익 거래라고 하는 개념들도 이제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제 특정한 어떤 평형이 깨지게 되면 그 평형을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시장에서 특별한 위험을 짊어지지 않고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더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요소로서 통화라고 하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통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자율에 대한 그 설명 요소로서 통화에 대한 수급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이자율하고 환율의 관계를 배웠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요소로서 이제 통화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화, 이자율, 환율의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볼 거고,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 이제 외환시장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일부 내용들이 이제 경제 원론에서 이제 일부 또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제 해당 그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고, 제가 이제 별도의 준비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강의 내용 중에 이제 일부 그런 그 기초적인 내용들은 좀 포함을 시킬 거예요. 돈이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통화라고 부를 때도 있고 화폐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통화라고 할 때는 이제 영어로 할 때는 money, 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되게 되고, 화폐 그럴 때는 이제 보통 currency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그럴 때는 보통은 형태가 없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로만 존재하지 어딘가에 이제 다 맡겨져 있는 어떤 무형의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금융기관들에 이제 다 맡겨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이제 통화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모두 다 지폐로 바꿔가지고서 무대기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금융기관에 맡겨놓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 가지고 경제 전체로 갔었을 땐 통화량 이런 형태의 어떤 양적 지표로서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통화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영어로 이제 특히 경제학의 소리가 이야기할 때 money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화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통화에다가 일종의 형태를 갖다가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한 형태가 이제 동전, 뭐 지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돈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카드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의 돈,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돈을 말하자면 이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잖아요. 원가는 사실 얼마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정부가 이 돈은 정부가 가치를 보장합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명목화폐, fiat money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화폐라고 하죠. 보통 요즘은 우리가 캐시를 직접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은 직접 건네가지고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화폐라고 부르죠. 그래서 통화 화폐가 사실은 약간 다르게 쓰이는데요. 이제 그런 구분을 갖다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살펴봤었던 화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얘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에 일종의 코스트가 좀 들어갑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살면서 우리 뭐 강의실 같은 데 앞에도 보면은 밴딩 머신이 있어가지고 음료수 같은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 우리가 화폐를 갖다가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러면은 사실 화폐라고 하는 게 통화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맡겨져 있으면은 금융기관은 사실은 그 맡겨놓은 돈에 대해 가지고서 이자를 지급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캐시로 뽑아가지고 지갑에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일부 그 이자 수입을 좀 포기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 화폐를 보유하는 편리함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화폐를 갖다가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을 갖다 치르고 있는 것이죠. 대신 이제 그러한 기회비용의 반대급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편리함을 좀 누리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이러한 그 기회비용에 대해서 이제 가장 전형적인 어떤 그 보유 방법이라 그럴까요? 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서 나 1년 동안 돈 맡길 건데 이자 얼마 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갖다 주는 그런 상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그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지고서 일종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그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1년짜리 정기예금에 대한 걸 제가 캡처를 받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요즘은 뭐 한 1% 초반대 정도 주면은 굉장히 많이 주는, 이자를 많이 주는 이제 그런 상품인 거죠. 그래서 뭐 금융 상품으로서 예금뿐만이 아니라 뭐 보험이라든지 여러 금융 상품들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감독원에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금융 상품들이 이제 금융 소비자들한테 제공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서 우리가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일종의 기회비용을 대가로 치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자율이 높다고 하면은, 이자가 굉장히 높다고 하게 되면 화폐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도 더 높아지겠죠.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캐시를 좀 많이 들고 다녀야 되는 어떤 그런 뭐 스웩이 넘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이 막 지갑에 한 100만 원, 1000만 원씩 꽂고 다니게 되면은 만약에 1년에 이자가 한 10% 된다 쳐요.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 자기의 어떤 그 돈을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 10%의 이자, 말하자면 1000만 원 들고 다녀서 한 100만 원 정도를 갖다 내가 기회비용으로서 줄줄 길에 흘리고 다니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만약 이걸 갖다 은행에다 저금을 해놓고서 뭐 신용카드를 긁는다든지 뭐 삼성페이나 이런 모바일 페이 같은 걸 갖다 쓴다든지 했었으면은 사실 기회비용을 내지 않았어도 될 거를 갖다가 굳이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죠. 말하자면 기회비용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최근과 같이 요 한 몇 년 사이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아까 지금 직전에 그 정기예금 금리를 보셨다시피 1년에 은행 이자 1%밖에 어렵습니다. 세금 떼고 나면은 15.4% 보통 세금을 떼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나라에서 15만 4천 원 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 내고 나면 사실 실제 세후 금리라 그러는데요. 세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뭐 1%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단순히 예금만 해가지고서는 차곡차곡 모아가지고는 돈 벌기 힘들어요. 그럼 이자율이 낮을수록 돈을 갖다가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도 사실은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장기와 단기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그 단기 금리를 갖다가 이제 보통 중앙은행이 사실은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제 단기 금리를 조절하게 되면 그거에 이제 묶여가지고서 장기 금리가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1년 저기 예금했을 때하고 한 10년 예금했을 때하고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장단기 금리라 그래요. 장기간 투자하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어지는 이자율. 그 다음에 이제 단기간 돈을 갖다가 굴림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주어지는 이자율이 서로 다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장기금리, 단기금리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중앙은행이 이제 핸들할 수 있는 거는 단기금리예요. 그러면 이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로 확산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한 달 맡기는 거에 대한 이자가 뭐 한 3%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석 달 맡긴 거에 대한 금리가 뭐 굉장히 뭐 낮아서 1% 된다 그러면은 사실 사람들이 한 달 이렇게 갈 요인이 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사실 금리라고 하는 게 서로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짧게는 이제 뭐 뭐 하루짜리 금리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길게는 뭐 한 30년까지, 뭐 길게 한 50년짜리 국채도 있으니까 굉장히 그 길고 짧은 시간에 대한 만기에 대해서 사실 이자율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서로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자율들이 짧은 타임 프레임으로부터 긴 타임 프레임으로까지 다 링크가 돼 있다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환율이 연결이 돼 있죠. 말하자면 양국 간의 이자율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사실은 환율이라고 하는 것들도 서로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이자율 평형 조건에 의해 가지고서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환율이 정해져 있고 금리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또 자산 가격이 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정해지고, 그럼 이제 그러한 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서 사실은 화폐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고, 화폐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면은 이자율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채권 가격도 움직이고, 채권 가격이 움직이면 예금도 움직이고, 대출도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주식, 외환시장,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영향 속에서 사실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통화에 대한 수요도 움직이고, 통화에 대한 수급이 움직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자율도 움직이고, 서로서로 링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혹은 풍선처럼 어느 한쪽을 누르게 되면 반대쪽이 튀어오르고 하는 식으로 서로서로 링크가 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통화에 대한 수요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통화량과 이자율 간의 어떤 곡선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자율이 어떻게 되고, 혹은 통화량이 줄어든다고 하게 되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흔한 물건은 가치가 좀 떨어질 거고요. 좀 귀한 물건은 가치가 좀 있는 물건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통화도 사실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통화에 대한 수요 곡선이에요. 이자율이 굉장히 낮을 때는 말하자면 통화를 갖다가 들고 다니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 일부 반영해 가지고서 통화에 대한 수요 곡선이 조금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자율이 좀 높은 구간에서는
통화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어 있다. 말하자면 통화량의 관점에서는 약간 왼쪽에 매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돈의 가치 혹은 통화량으로서 이제 표시되는 어떤 돈의 그 귀한 정도라고 하는 거를 이자율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지금 통화 수요 곡선인데요. 결국은 이자율이 낮은 수준에서는 통화에 대한 수요량도 좀 늘어나고 이자율이 높을 때는 통화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드는 이제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보고 계시는 통화 수요 곡선, 머니 디맨드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율 구간에서는 화폐 보유 비용이 크기 때문에 화폐 수요량은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낮은 이자율에서는 화폐 보유를 하는 거에 대한 그 기회비용이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화폐에 대한 수요량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현재 단계에서는 좀 쉬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통화의 수요량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도 들어가는 돈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에 대한 수요 때문에 통화가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반대로 이제 통화량이 넘쳐나게 되면은 돈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가가 영향을 받으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제가 성장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한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의 경제하고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대한민국이지만 경제 규모에 있어 가지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주 뭐 수출품이라고 하는 게 뭐 가발, 아니면 뭐 경공업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말하자면 뭐 옷가지들이라든지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가발 갖다 팔고 그러니까 고급 생산품,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산업 생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경제의 어떤 아웃풋이 작았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돈이 필요할 일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경제 규모 자체가 작아버리니까. 근데 시간을 두고 경제가 이제 점점 성장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뭐 수출품, 뭐 핸드폰, 반도체, 뭐 자동차, 이제 완전 고급 기술품들을 이제 갖다 팔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업 선진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커진 규모에 맞게 필요로 하는 통화의 양도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발전도 좀 부차적으로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결제가 점점 더 이제 편리해져 가지고서 말하자면 이제 굳이 많은 돈을 들고 다닐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현금의 그 필요성이 좀 줄어들겠죠. 저만 해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삼성 갤럭시 폰을 쓰는데요.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 이걸 쓰고 있는데 제가 지갑을 안 들고 다녀요. 신분증 같은 거가 필요한 상황 아니면은 사실은 뭐 핸드폰 들고 다니면 핸드폰으로 뭐 먹을 거 사 먹고 뭐 다 되잖아요. 지하철도 뭐 탈 수 있고 뭐 이러니까 사실 현금 쓸 일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통화의 수요가 되게 작은 사람이죠. 왜냐면 모바일 결제를 해버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거죠. 미국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애플페이 이런 거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실 이제 통화 수요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의 변화도 무시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은행에 저금하러 가시거나 할 일이 아직 우리 학생들이 별로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에 저금하러 간다든지 그런 일을 해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한 1,000만 원 이상 저금한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은 은행원이 그 고액 그 현금 거래에 대해 가지고선 신고라는 절차를 따로 밟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현금을 찾으시거나 대규모로 현금을 맡기시거나 그러면은 그 머니 론드리 그래 가지고서 자금 세탁 방지법 때문에 이게 이제 혹시나 좀 뭐 이상한 자금이 아닌가 그런 그 절차 때문에 사실은 말하자면 금융감독당국이 여러분의 행동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즉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절차들이 다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앞에 식당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싫어하는 식당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음식이 맛있긴 참 맛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현금 달라 그래요.
신용카드 내면 왜냐면 자기 매출 추적당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내고 해야 되니까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현금이나 신용카드 차등은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 그러냐 그러면 이제 지하 경제를 갖다가 이제 좀 그 억제해가지고서 이 경제를 좀 양성화하려고 하는 거죠. 제도권 내에서 세금도 내고 경제가 추적이 돼야 되니까 관리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현금에 기반해 가지고 막 돌아가게 되면 사실 지하 경제 입장에서는 사실 현금에 기반해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니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뭐 물건은 확신하겠지. 그러면 막 이렇게 현금 가방 들고 갖고 애따 봐라 이러면서 이제 가방 열어주면 10,000원짜리 쫙 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좀 지하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지하 경제가 점점 양성화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송금하고 금융기관 써서 결제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통화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화 수요 곡선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통화량하고 이자율의 관계를 갖다 매치시켜 놨어요. 이 정도 이자율 수준에서는 통화량이 이 정도 통화량 수준에서는 아마 이자율이 이 정도가 매칭이 되는 일종의 1대1 매칭 관계를 갖다가 이제 직선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경제에서는 보통 이 직선을 그어놓고 곡선이라 하고 그래요. 그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가 학교 때, 저기 중학교나 이럴 때 1차 함수 배우죠. 그러니까 1대1로 딱 매칭이 돼갖고 직선으로 예쁘게 딱 그어지는 관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실증적으로 데이터를 파보면 막 울퉁불퉁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러한 걸 갖다 이제 그 보통 곡선, 뭐 경제 내 무슨 곡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관계를 보여주는 데 있어가지고 직선만 하나 섞어놓고서는 이자율이 높아지면 통화량이 줄어들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직선 하나만 그어도 대충 그 서로의 관계가 역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직선 그어놓고 곡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혹시나 복수 전공이나 이런 거 하시면 나중에 이제 더 배우실 거예요. 어쨌건 돈의 수요가 늘어난다 라고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경제가 발전한다든지 그래가지고서 경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똑같은 이자율 수준에서 돈이 좀 많이 필요해. 그런 상태가 온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자율과 통화량 곡선 하나로 그어지는 게 아니라 커진 경제 규모를 감안해 가지고서 동일한 이자율에서도 좀 더 높은, 좀 더 많은 양의 통화량이 매칭이 되는 그런 관계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MD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머니 디맨드 그래서 이제 통화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실선일 때보다는 똑같은 이자율에서 좀 더 많은 통화량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로 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화 수요라고 하는 것들도 고정된 형태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타의 통화 수요에 대한 변동 원인에 따라 가지고서 통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오른쪽으로 줄어들게 되면 왼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자율 수준 R1이라고 할 때에도 결국은 통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반영해 가지고서 점선 자체가 좀 더 오른쪽에 찍혀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통화 수요가 증가하면 통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것들 갖다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만약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통화량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똑같은 이자 R1에서 이제 아예 더 많은 통화량을 요구함으로써 M2 말하자면 더 많은 통화량의 그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MD2 말하자면 이제 통화의 수요 곡선 자체도 더 오른쪽으로 가는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반대로 통화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 뭐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데서 옛날처럼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M1에 원래 있었던 것이 왼쪽에 있는 M3로 이동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 많은 돈을 누가 공급하냐는 거죠. 정확히는 한국은행이 공급합니다.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통화를 갖다 공급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통화인 화폐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한국은행이 그 발권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서 시장에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공급된 화폐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닐 텐데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캐시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은행에 맡길 거잖아요. 그럼 은행은 그렇게 들어온 예금을 가지고서 다시 대출을 일으켜요. 그러면 또 그 대출된 걸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갖고 돈이 돌아다닐 거고요. 그럼 이제 돌아다니는 돈들이 다시 모여가지고서 예금이 돼서 들어올 거고요. 그럼 또 들어온 예금이 또 다시 금융기관의 대출로서 세상에 나가게 될 거고, 이거 이제 통화 승수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통화량이 말하자면 이제 시장에 이제 공급되는 양을 중앙은행이 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늘렸다 줄였다는 그 통화량을 가지고서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발행된 돈이 일종의 승수 효과를 가지고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임팩트를 발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화폐 발행은 100을 했는데 실제 전체 금융권의 예금량은 막 1000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류의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결국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화폐의 양을 갖다가 늘렸다 줄였다 해가지고서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활성화 정도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통화의 공급 측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보셨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말하자면 세상에 이제 돈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통화량을 갖다가 시장이 많이 공급해 가지고서 만약에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많아진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흔한 물건은 값어치가 좀 없다 그랬었죠. 그리고 귀한 물건은 값어치가 있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값어치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통화 공급을 움직임으로써 이자율이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걸 갖다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통화 수요가 있었죠. 그럼 그 통화 수요와 통화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자율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화 수요 곡선이 우리 앞에서 보던 곡선인데요. 이자율하고 통화량이 결국 역의 관계를 보이면서 지금 파란색 선으로 주어지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 곡선을 따라 가지고서 해당 이자율에서 해당 통화량이 매칭이 되는 수준으로 이제 시장이 필요를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이제 결국은 돈을 갖다 조절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화공급 곡선이 예를 들어서 지금 M바로 되어 있는 저 위치에 맞게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을 한다. 통화량을 딱 요만큼만 공급한다 그러면 결국 지금 점선으로 이어져 있는 저 R의 수준에서 이자율이 결정될 것이고, 시장에 공급된 통화량만큼 시장에 돈이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직전에 이제 보다시피 시장에 존재하는 통화에 대한 수요, 통화 수요 곡선과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통화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늘렸다 줄였다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색 선으로 그어져 있는 저 자리가 이제 통화 공급 곡선으로서 이제 MS, Money Supply로서 이제 주어져 있는 저 자리가 포인트 E로 이제 되어 있는 저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이 선택한 통화 공급량에 거기에 매칭되는 통화 수요량을 반영한 일종의 균형 이자율. 결국 시장에서 정해진 어떤 균형 이자율은 저 수준이다. 현재의 통화에 대한 수요 공급을 봤었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통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그래서 통화가 수요량이 굉장히 많다. 그런 상태에서는 통화 수요량이 많으니까 결국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서 통화량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이제 수요량이 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통화 수요량이 많은 쪽이 결국 우리 지금 그림에서 보는 점 L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됐었을 때는 사실은 필요로 한 것보다는 지금 공급이 좀 달리는 상태가 되게 되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민간에서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통화가 모자라. 내가 돈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 가서 빌려야죠. 그럼 은행 가서 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 그러면 결국 은행에 가가지고 돈 빌려주세요, 돈 빌려주세요 하게 되니까는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내가 지금 이자를 갖다가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자를 받는데, 아니 내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더 많은 이자를 받으려 그러겠지.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를 갖다 점점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유인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에서 보게 되면 아래 L 돼 있는 부분에서 이자율이 점점 더 올라지면서 아래 E로 가려고 하는 그런 압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반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제 통화 공급은 M인데 통화 수요가 이제 좀 적어요. 돈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필요 없어요. 요즘 다 뭐 삼성페이 쓰고 뭐 쓰고 이래가지고 이제 돈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캐시를 갖다가 다 들고 있지 않고 은행에다 그냥 도로 다 맡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저금이 쏟아져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은행 입장에 봤었을 때는 내가 돈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거에 반대급부로 내가 은행 이자를 주고 있는데 이게 예금이 자꾸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높은 이자를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RH에서 R2로 이제 이자율이 조금씩 이제 내려오는 그런 하락 압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통화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을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에 뭐 통화 공급보다 통화 수요가 많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서 보면 L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자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균형을 찾아가려고 하는 압력이 생길 거고 반대로 이제 통화량이 그렇게 많이 수요하지 않는다.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남는 돈들이 은행에 예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자율이 떨어지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은 경제가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 E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통화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약간 좀 고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번에는 지금은 그 돈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 묶어둔 MD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초기 상태인 MS1, 그게 말하자면 머니 서플라이 1, 이 점선을 갖다가 이제 처음에 출발점을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통화 공급을 갖다 늘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통화 공급량을 늘려가지고서 MS2로 만약에 이제 이동을 시켰다 그러면은 통화량 자체가 M1에서 M2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결과로서 균형이 되는 이자율은 R1에서 R2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은 결국 이제 시장에 말하자면은 돈의 공급량을 늘려가지고서 돈이 좀 흔한 물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이 더 흔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잉여의 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저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에 말하자면 이제 돈이 흔하니까 이자를 많이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서 귀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중앙은행이 돈에 대한 공급을 좀 감소시켜요. 그래서 머니에 대한 서플라이 줄여요. MS3가 이제 MS1에서 MS3로 이제 공급이 감소됐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좀 돈이 귀해요. 그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행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이 이제 여유 부리겠죠. 돈 빌려드릴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가져가시려면 더 이자 많이 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결과로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로 귀착이 될 것이다. 그래서 통화 공급량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도 이자율이 변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제 보통 통화 정책이라 그러는데요.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량을 조절해 가지고서 통화 정책을 갖다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흔하게 하는 게 이제 공개시장 조작 그래 가지고서 시장에서 아예 이제 내가 그 채권을 갖다가 통화 안정 채권이라 그래요. 그 통환체를 발행해 가지고서 돈을 갖다가 뭐 빨아들이기도 하고 혹은 내가 통환체를 갖다가 팔아 가지고서 반대로 이제 시장에다가 돈을 갖다 공급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걸 이제 공개시장 조작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급준비 제도라 그래갖고 은행들이 이제 말하자면 예금 받은 것 중에 얼마만큼은 너가 좀 돈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지급준비 제도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수신 제도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혹은 은행에서 예금을 받을 때 그럴 때 이제 말하자면 뭐 얼마만큼만 해라 라든지 이런 식의 일종의 그런 지도라고도 하는데 창구 지도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 금융기관들이 말하자면 예금을 갖다가 받고
대출을 내보내고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그런 그 매니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시장을 갖다 조절하는 수단이죠. 왜 이제 통화 정책이 사용되느냐, 이렇게 지금 아까 이제 뭐 통화의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경제가 이제 좀 처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응해 가지고서 이제 사실은 중앙은행이 돈을 갖다 좀 시장에 풀어 가지고서 경제를 좀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너무 또 과열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돈을 갖다 걷어들여 가지고서 경기를 좀 슬로우 다운 시키는, 캄 다운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중앙은행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은 이제 중앙은행이 실시간으로 계속 그 경제를 모니터링 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맞게 말하자면은 그 경기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일종의 대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과열된다 싶으면 진정시키고 경제 처진다 싶으면 힘내라 그러면서 돈도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경제가 말하자면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어떤 목표 내지는 중앙은행의 어떤 미션이 되겠습니다. 다소 좀 요번 시간에 좀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좀 들으시기에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저희가 이제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 중앙은행,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돈의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는 좀 다소 내용이 많았습니다. 잠깐 우리가 브레이크를 갖고 두 번째 세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